예, 오늘 요인 분석할 차례죠. 요인 분석. 아마 요인 분석은 여러분들이 논문 쓸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좀 개념을 알기가 좀 어려워서 잘못 쓰는 경우가 좀 많은 그런 분석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간단하게 요인 분석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요인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요인을 구성하는 어떤 변수들을 찾아내는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논문, 제가 예를 들어서 논 것 중에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미술 치료사의 자기 탄력성이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게 있어요. 자기 탄력성이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잠깐 그림 그려볼게요. 자기 탄력성이 예,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은 안 배우셨지만 뭐 매개 효과라는 게 있어요. 매개 효과는 이렇게 통해서 간다는 뜻이에요. 수행 불안 통해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자기 탄력성이 자기 효능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수행 불안에 영향을 미치고 수행 불안이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림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런 논문을 만약 쓰게 된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가장 먼저 하게 될 거예요. 자기 탄력성이 뭐지? 그러면 자기 탄력성에 대한 정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측정을 할까 아닙니까? 자기 탄력성. 사람들마다 자기 탄력성이 어떻게 된 사람이 뭐 자기 효능감은 어쩌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이제 측정을 해야 돼요. 자기 탄력성도 측정을 해야 되고 자기 효능감도 측정을 해야 되고 수행 불황도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자기 탄력성에 대한 정의는 나와 있는데 자기 탄력성이 뭐다. 근데 이걸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건 지금 제가 타원으로 그렸는데 팩터예요, 팩터. 요인이죠. 제가 요인 분석이라고 썼는데 요인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개념은 있는데 우리가 직접적인 측정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기 탄력성은 몇 가지 질문으로 측정을 합니다. 자기 효능감도 몇 가지 질문으로 측정을 하고요. 이렇게 질문인데 이게 설문지 문항 같은 것인데 이게 변수가 되는 거예요. 변수는 우리가 측정 가능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보신 것 보시면 자기 탄력성이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해서 논문을 쭉 보시면 측정 도구인데 자기 탄력성이 뭐냐 뭐 이제 그런 거죠. 자기 탄력성은 뭐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을 한다. 자기 효능감은 수행 불안 척도는 자기 탄력성은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을 측정을 하고요. 수행 불안은 수행 불안, 관계 불안, 연주 불안 이런 걸 측정을 하고 자기 효능감은 상담 기술 효능감 이런 걸 측정을 합니다. 예, 이렇게 측정을 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러한 그런 모형이 맞는지를 검정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제안한 것을 검증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자기 탄력성이라고 하는 그런 팩터가 몇 개의 변수로 측정이 된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요인 분석이에요. 요인 분석.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우리가 지금 배울 거는 이제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탐색적 요인 분석은 말 그대로 요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새로운 요인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적 요인 분석은 방금 전처럼 이론으로 벌써 뭐가 다 대충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잘 들어맞는지 적절한지를 확인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로 된 논문을 이제 쓰게 되면 뭐 탐색적 요인 분석에 의해서 요인을 찾아내고 그것이 잘 맞는지를 확인적 요인 분석에 의해서 확인을 하는 그런 형태를 갖게 될 겁니다. 요인 분석은 실제로 이제 요인 분석이 왜 필요하느냐라고 했을 때 과거에는 독립 변수의 수를 정리하고 싶을 때 이제 썼어요. 처음에는 독립 변수가 너무 많으면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뒷걸 잠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귀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회귀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x라는 변수들이 y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총 9개의 변수가 어떤 y라는 값을 설명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걸 이제 각 변수마다 갖고 있는 값들이 있으니까 이걸 다 설명을 하면 좀 너무 복잡하죠. 예, 복잡합니다. 변수 9개가 각각 설명하는 것을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되게 복잡한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요 세 개의 변수는 x1, x2, x3는 새로운 우리가 f1 요인이라고 명칭을 주고, 요 나머지 또 세 개는 또 f2라고 명칭을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개는 또 f3라는 명칭을 줘서 이 y는 세 개의 요인에 의해서 설명된다. 그런데 첫 번째 요인은 뭐고, 두 번째는 뭐고, 세 번째는 뭐다. 이렇게 하면 좀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독립변수가 이렇게 많을 때, 독립변수가 많을 때 뭐 해석의 어떤 용이성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적은 숫자의 어떤 요인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위해서 제일 처음에 이제 요인 분석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독립변수들을 이렇게 쭉 갖고서 어떤 요인을 찾다 보니까 모든 독립변수에 모두 포함되는 어떤 공통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공통적인 요인이 있다. 그래서 그 공통 요인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변수에 어떤 요인이 있느냐, 이거를 찾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뭐 거꾸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내가 변수가 있고 이 변수를 통해서 어떤 요인을 찾는다기보다는 내가 먼저 생각을 하고 이 요인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변수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뭐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는 건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요인이 지금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탐색적 요인 분석은 변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인을 찾아내는 거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어떤 원하는 특성이 어떤 변수로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요인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요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것인데 아까처럼 이제 어떤 요인이 어떤 요인을 영향을 준다. 뭐 이런 것이 뭐 회귀 분석 또는 뭐 구조 방정식 모형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 값이 이 값에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할 때 요인 분석을 미리 실시를 합니다. 일단 요인과 변수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요. 요인하고 변수. 변수라는 것은 우리가 뭐 설문지 문항처럼 관측이 가능한 값이에요. 그리고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관측이 불가능하지만 개념이라고 그랬죠. 해석이 가능한 값입니다. 뭐 자기 탄력성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관측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석은 가능하고 그것을 관측 가능한 여러 개의 변수로 측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 주의하실 건요. 제가 이제 그림도 그리고 그럴 텐데 변수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그리고요. 그건 우리가 측정한 값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측정 불가능하고 해석만 가능한 요인은 이렇게 타원형으로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구별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 변수와 요인을 구별하려면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개념적 정의, 조작적 정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어떤 기업에서 입사 시험을 볼 때 입사 시험을 보는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그 사람이 어떤 업무 능력이 있는가라는 걸 측정하려는 것이죠. 그러면 업무 능력이라는 것은 뭘까요? 요인이에요, 요인. 이제 개념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뭐 이 일도 시켜보고 저 일도 시켜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뭘로 대신하죠? 입사 시험 때? 대학 성적 보고, 영어 성적 보고, 예, 그리고 뭐 필기 시험 같은 거 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이건 변수죠. 예, 측정을 해서 이걸 가지고서 이 사람의 업무 능력이 어떻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요인이에요, 요인. 그런데 요인을 우리가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측정할 수 있는 변수들을 통해서 요인 값을 측정해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당신은 행복합니까? 뭐 이런 거 있다고 합시다. 물론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알기 위해서 당신은 행복합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이렇게 측정할 수도 있겠지만
행복에 대한 어떤 개념 같은 게 사람들마다 좀 다르잖아요. 뭐 요즘은 좀 덜하지만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가장 못 사는 방글라데시였어요. 예, 그런 나라에서는 오히려 경쟁도 없고 공부도 없고 스트레스 없어가지고 더 행복하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랑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행복이 뭔가 이거 잘 정의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할 것이냐 변수를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인간관계. 여러분이 지금 행복한지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인간관계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 다음에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많은 성취를 이루고 계십니까? 뭐, 금전적인 어려움은 없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런 것들로서 종합적으로 여러분들 행복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만족도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어떤 제품에 대한 만족도는 실제는 전체 만족도고요. 세부적으로 가격, 성능, 디자인, AS 이렇게 쪼개가지고 따로따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변수와 요인을 좀 구별을 좀 해주시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분석하는 목표는 뭐냐면 논문 제목 보셨죠? 논문 제목은 다 요인으로 되어 있어요. 무엇이 무엇에 미치는 영향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다 요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에서 이걸 보이기 위해서는 이게 어떤 변수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먼저 찾으셔야 되겠죠. 예, 이런 게 요인 분석이에요. 한 번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학생들의 수학 능력이요. 이 수학은 매스를 뜻하는 건 아니고요. 뭐 대학교 입시를 볼 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대학생이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잘 따라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거를 지금 측정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학생이 뭘 따라가려면 계산력도 필요하고 논리력도 필요하고 언어 해독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창의력도 있어야 되고 뭐 기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창의력을 측정할 수 있나요? 좀 어려울 거예요. 창의력 측정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게 다 어떻게 해요? 그냥 시험 보잖아요. 그 시험을 보는 이유는 이런 생각인 거예요. 수학 성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계산력, 논리력, 언어 해독력, 창의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언어 해독력보다는 계산력이나 논리력 쪽이 더 비중이 많겠죠. 그다음에 국어 성적은 어떨까요? 국어 성적이 변수죠. 그것도 역시 계산력, 논리력, 언어 해독력, 창의력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력이나 논리력보다는 국어 성적에는 언어 해독력이나 뭐 창의력 같은 것들이 좀 더 영향을 많이 주겠죠. 그러니까 즉 시험 성적이라고 하는 변수는 어떤 공통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어떤 인간의 신체적인 능력을 측정한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그런 경기가 뭐 근대 5종, 근대 10종 경기 이런 거 있어요. 뭐 중요한 그런 거 다 하는 거예요. 100m도 달려보고 뭐 마라톤도 달려보고 뭐 던지기도 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보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가장 신체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데 신체적인 능력은 뭐 순발력, 지구력, 근력, 뭐 기타 요인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100m 기록을 측정을 하면 100m 기록에는 어떤 것들이 영향을 많이 줄까요? 순발력이나 근력이 영향을 많이 줄 겁니다. 근데 100m 선수를 보면 어때요? 근육이 뭐 우락부락하죠. 예, 굉장히 막 근육이 나와 있고 마라톤은 어떻습니까? 마라톤도 역시 똑같이 순발력, 지구력, 근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순발력이나 근력보다는 지구력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변수는 어떤 요인들로 이루어져 있고 단지 그 구성 비어 영향력이 우리가 이제 비중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가중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다른 거예요. 비중이나 가중치가. 그러니까 즉 요인이 변수에 의해서 설명됩니까? 아니면 요인이 변수를 설명합니까? 지금 제가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예를 들어서 뭐 자기 탄력성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변수들로 이루어져 있느냐라고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그렸거든요. 근데 그건 실제로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이건 우리가 개념적으로 그럴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100m 기록은 순발력, 지구력, 근력으로 돼 있죠. 변수가 이 세 개의 요인에 의해서 설명되는 거예요. 변수가 요인에 의해서 설명되는 겁니다. 이게 맞아요. 단지 어떤 요인은 설명이 많이 되고 어떤 요인은 조그맣고
그러면 이 변수는 이 요인에 의해 설명이 많이 되니까 이 요인이랑 굉장히 관련이 높은 그런 변수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거냐면요. 이렇게 x1이라는 변수는 두 개의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 개의 요인으로. 뭐 앞에 개수가 좀 있을 거예요. 앞에 값이 좀 있을 텐데. 모든 변수가 이렇게 두 개의 공통적인 요인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데, 저희가 요 앞에 있는 개수들을 수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조금 손을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어때요? x1은 주로 어디에 설명이 된다고요? f1에 설명되고, x2, x3는 거의 f1에 의해 설명이 되고, 요 다섯 개의 변수는 또 f2에 의해서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변수들이 어떤 요인에 의해 설명되느냐, 이걸 찾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영어 성적하고 수학 성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의 학생들의 성적을 갖고서 요인 분석을 했어요. 요인 분석을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런 식을 우리가 얻게 됐어요. x1, 즉 영어 성적은 0.9 f1 플러스 0.2 f2. 그다음에 수학 성적은 0.3 f1 플러스 0.8 f2. 이렇게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 영어 성적은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이 앞에 개수가 큰 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죠. 이 앞에 개수가 크면 이 값이 조금만 변해도 이 값이 크게 움직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즉 x1은 무엇에 의해 설명이 많이 된다고요? f1에 의해 설명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2는 어디가 값이 크니까 f2 앞에 개수가 크죠. 그러니까 x2 값은 f2에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f1, f2는 지금 요인이에요. 뭐라고요? 개념이에요, 개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찾아내고 나면, 요인 분석을 하고 나면 요 f1, f2를 어떻게 이름을 붙여야 되는지, 네이밍이요. 이름을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F1은 뭐라고 이름을 붙여줄까요? 영어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뭐, 언어 능력이겠죠. 그 다음에 X2는 수학 성적은 F2 영향을 받는다 했으니까 F2는 뭐라고 이름 붙여줄까요? 예, 수리 능력.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은 다르게 이름을 붙여도 상관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변수를 측정을 해요. 이런 변수를 측정을 하면 요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각 변수가 어떤 요인에 의해 설명이 되는지를 찾아내고 그 요인들을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할게요. 조금 건너뛰어서 13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상관계수 배우셨죠? 상관계수.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인데 상관계수가 높으면 관련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험 성적인데 국어, 영어, 국사, 물리, 대수, 기하. 여러분 이 과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어, 영어, 국사는 문과 과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물리하고 대수하고 기하는 이과 과목이죠. 네. 근데 여기 상한계수를 보니까 국어하고 영어는 상한계수 0.43구예요. 이 정도는 꽤 높죠. 국어하고 국사도 높고요. 영어하고 국사도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과목도 좀 높긴 하지만 또 이쪽 가보니까 물리하고 대수가 높고 그다음에 물리하고 기하도 높고요. 대수하고 기하도 높았습니다. 즉 문과 과목 세 과목끼리 좀 연관성이 높았고요. 그리고 이과 과목 세 과목끼리 연관성이 높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요인 분석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종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일단 이것부터 보시고 시작하려고 해요. 즉 x1은 제가 한번 써볼게요. x1은 0.23 f1 플러스 0.76 f2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결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즉 국어 점수는 두 개의 요인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데 국어 점수는 두 개의 요인에 의해 설명이 되는데 어느 쪽 값이 커요? 이쪽 값이 더 크죠. F2에 의해서 설명이 더 많이 되고 있어요. 영어 성적도 어디 요인에 의해 설명이 많이 됩니까? F2 요인에 의해서 설명이 많이 되고 있어요. 국사 점수도
F2 요인에 의해서 설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물리 점수는 F1에 의해서 설명이 많이 되고 있고요. 대수 과목은 역시 F1, 기하 과목도 F1에 의해 설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F1이라는 요인은 이과적 요인 쪽에 웨이트가 높으니까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F1을 어떤 수리적 능력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F2는 국어, 영어, 국사 점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니까 이렇게 쓸까요? 물리적, 언어적 능력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서 두 개의 요인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 근데 이것은 하나는 물리적 요인이고 하나는 수리적 요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X1, X2, X3는 F2에 설명이 많이 되고 X4, X5, X6는 F1에 설명이 많이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건 간단한 이제 개념적인 문제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넘어야 될 산들이 되게 많죠. 고유값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예, 커뮤널리티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게 약간 좀 수학적인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살짝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넘어가셔야지만 나중에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거예요. 고유값이 뭐라는 것보다는 요 F1의 고유값이 2.74 이게 무슨 뜻인지를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게 F1의 분산이에요. 요거는 F2의 분산입니다. 분산은 정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각 변수 갖고 있는 정보가 1일씩이에요. 1. X1의 정보도 1, X2의 정보도 1, X3 정보도 다 1씩이에요. 그러면 전체 정보의 양이 얼마죠? 전체 정보의 양이 6입니다. 6. 다 1씩 갖고 있으니까요. 6개의 변수 갖고 있는 정보가 6개의 변수 갖고 있는 정보가 6이었는데 이 중에서 F1이 갖고 있는 정보가 2.73. 그 다음에 F2 갖고 있는 정보가 1.13이에요. 그러니까 6분의 2.73은 얼마냐면 45.6%예요. 그리고 F2 갖고 있는 정보는 6분의 1.13인데 어쨌든 요 두 개를 더하니까 64.4%가 나와요. 자,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변수가 지금 몇 개 있었죠? 변수가 6개가 있었는데 6개의 변수가 있었는데 6개의 변수를 2개의 요인으로 축소한 겁니다. 6개의 변수가 갖고 있는 정보가 6이었는데 6개에서 2개를 축소했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의 양도 좀 줄어들었겠죠. 예. 정보를 좀 다 갖고 오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얼마큼 갖고 왔냐면은 이 중에 64%를 갖고 왔대요. 지금 우리는 6개의 변수를 2개로 줄여서 굉장히 많이 줄였는데 정보는 그래도 64%를 다 갖고 왔습니다. 보통 60% 이상만 갖고 오면 이게 60% 이상이면은 성공적이에요. 이건 전체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커뮤널리티는 각 변수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국어가 갖고 있는 정보는 1이었는데요. 이 두 개의 요인에 의해서 63%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라는 정보가 63% 갖고 왔어요. X2는 56%고요. X3는 67. 물리는 이 두 개의 요인에 의해서 설명이 참 잘 됐어요. 거의 72%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각 변수가 두 개의 요인으로 대체했을 때도 각 변수에 갖고 있는 정보를 되도록이면 많이 이 두 개의 요인의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0.5 이상 되면은 괜찮다고 해요. 다시요. 6개의 변수를 이건 입력된 변수죠. 입력된 변수가 두 개의 요인으로 축소가 됐거든요. 이 두 개라는 것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 두 개의 요인을 어떻게 정하냐면 요게 1보다 클 때까지 하는 거예요. 2.73, 1.13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F1, F2, F3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F1이 갖고 있는 게 2.73이었죠, 방금 전에. F2가 갖고 있는 게 1.13이에요. 하나 요인을 제가 하나 더 생각하면 그 세 번째 요인이 갖고 있는 것은 0.615입니다. 세 번째 요인 F3의 정보가 얼마라고요? 0.615예요, 여기서. 그런데 지금 각 X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다 얼마씩이었어요? 얘도 정보가 1이었고 얘도 다 1이었죠. 기본으로 지금 정보가 다 1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얘네들을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을 찾는 건데 그 요인은 최소한 정보의 양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지만 합리적일까요? 지금 변수를 요인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변수의 정보가 1이면 우리가 새로 대체하는 요인은 최소한 변수의 정보보다는 많아야 되겠죠. 얘네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지금 일식인데 새로 요인을 만들었으면 그 요인은 최소한 정보가 1보다는 커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탈락. 1이 안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딱 여기까지만 쓰자. 어디까지요? 고유값이 1 이상인 경우까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유값이 1 이상인 그런 요인들만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두 개의 요인이 선택됐고 지금처럼 두 개의 요인에 설명되는 전체 정보의 양이 64%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 구한다 그랬죠. 국어 성적은 뭐 X1인데 X1은 0.658 F1 플러스 0.449 F2 이렇게 돼 있어요. 0.658 플러스 0.449 F2, F1, F2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처음에 이제 성분 행렬을 구하게 됩니다. 수학적으로 구한 것인데 이게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F1이 여기 있고 F2가 여기 있고 이런 식이 돼 있어 가지고 방금 국어 같은 경우는 이게 0.658이고 그 다음에 이게 0.449예요. 그래서 이 위치를 보면 도대체 얘가 F1에 속하는 애인지 F2에 속하는 애인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면 지금 F1, F2 축이 이렇게 돼 있는데 F1, F2 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 직각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돌려요. 이렇게 돌리면 F1은 요만큼 이렇게 돌리고 F2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축을 쏴주고 요 계속 직각입니다. 계속 직각이면 요 변수들은 F2에 많이 걸려 있고 요 세 개 값들은 F1에 많이 걸려 있겠죠. 그리고 수식을 보시면은 요 X1 같은 거 다시 한번 볼까요? X1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죠. 네. F1 값에서는 별로 안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X1은 0.225 F1 플러스 요 값이 이제 F2 값이겠죠. 0.764 F2.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확실하게 한쪽으로만 높게 걸렸어요. 한쪽으로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해석이 굉장히 쉬워지죠. 방금 전에 이 값은 F1에 속해 있는지 F2에 속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새롭게 축을 만들어주면 이 X1은 F2에 가깝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을 요인 회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회전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어떤 수학적인 사실에 의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이 용이하도록 처음에 구한 요 값들을 이렇게 회전시켜 줍니다. 그런데 회전시켜 줄 때 원래 값이 여기 직각이었기 때문에 똑같이 직각으로 회전시켜 주는 것을 직교 회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직각이 아니라 좀 더 각도를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것을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감이 좀 잡히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라면을 살 때 사람들 머릿속에는 분명히 고려하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과연 뭘 고려할까?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인이 무엇일까? 이걸 찾고 싶은 거예요. 네, 새로 찾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탐색적 요인 분석이죠. 탐색적 요인 분석. 새로운 요인을 찾는 것을 탐색적 요인 분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너는 라면을 살 때 면이 중요하니?
국물 맛 중요하니? 영양가 중요하니? 양 중요하니? 가격 중요하니? 브랜드 중요하니? 신제품이냐 아니냐 중요하니?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니? 뭐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변수는 몇 개예요? 8개의 변수죠. 예, 8개의 변수가 선택할 때 고려 사항인데 요걸 좀 축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3가지 요인 정도로 축소를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데이터 한번 열어보시고요. 라면 데이터인데요. 자, 이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냐면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라면 또 몇 번씩 먹냐? 왜 먹냐? 이유가 뭐냐? 뭐 맛은 무엇이 결정하느냐? 뭐 함께 먹는 게 뭐냐? 이런 건 다 그냥 워밍업으로 물어본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알고 싶은 것은 1번부터 8번까지였어요. 너 라면 선택할 때 면은 얼마나 중요하니? 뭘로 측정했습니까?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을 했어요. 면은 매우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까지 5점 척도고요. 그 다음에 국물 맛, 영양가, 양, 가격, 브랜드, 신제품, 주변 평가에서 8개의 변수를 요인 분석하려고 해요. 8개의 변수를 축소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분석에 가셔서 지금 우리가 축소한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이거 차원 축소에 들어있어요. 차원 축소. 보이시죠? 요인 분석입니다. 네,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변수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어 있는데 아까 면서부터 주변 평가까지 쉬프트 키 이용해서 다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인 추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추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출 눌러보시면 이 주성분은 뭐 좀 이따 설명을 할 테고 이것도 뭐 지금 이 고유값 기준이라고 돼 있죠. 예. 고유값이 1보다 큰 값들만 뽑겠다. 1보다 큰 값들만 뽑겠다고 돼 있으니까 여기는 아직 건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누르시고 그다음 요인 회전이라고 있어요. 요인 회전. 해석이 용이하도록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저희가? 직교 회전을 해준다 그랬죠. 직교 회전. 직교 회전 방법은 여기 쿼티맥스, 베리맥스, 이코맥스 3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베리맥스예요. 베리맥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베리맥스 쓰시고 계속. 자, 그 다음에 맨 끝에 옵션 보셔가지고요. 옵션에서 크기순 정렬이에요. 크기순으로 정렬해야지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에 편리해요. 그래서 크기순 정렬하고 그래서 이렇게만 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출력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처음에 나오는 게 공통성인데 이게 커뮤널리티라 했죠. 커뮤널리티. 이거 잠깐 하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보시면요. 설명된 총 분산. 몇 개의 요인이 뽑혔습니까? 3개 뽑혔죠. 3개. 예.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이 3개 있었습니다. 3개 요인이었고요. 3개 요인에서 설명되는 총 정보의 양, 분산의 양이 약 62%요. 62% 정도를 X서부터 X8까지 갖고 있던 정보의 62%를 F1서부터 F3까지 이제 대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X1은 이 3개의 요인에 의해서 61.1%가 설명이 되고요. X2는 3개 요인에 의해서 0.683. 이게 0.5보다 높으면 된다 그랬죠? 0.5 이상이면 좋다 그랬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요거 하나가 문제네요. 요거 하나가. 예. 브랜드라는 변수는 3개의 요인에 의해서 설명되는 그 분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하지만 일단 뭐 우리가 논문 쓰는 거 아니니까 다 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개 요인 선택됐어요. 3개 요인 선택된 일단 아시고 그 다음번에 출력 결과 성분 행렬인데 이거 봐서는 잘 몰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 직교 회전 해준다 그랬죠. 직교 회전. 직교 회전 해주니까 여기가 제일 크죠. 예, 여기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쪽이 또 크죠. 이쪽이 또 이렇게 크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값들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요 세 개의 변수가 F1에 의해서 설명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면,
신제품, 국물 맛. 이게 F2 요인에 설명이 되고, 이게 F3가 평가나 브랜드에 의한 설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그랬죠? 이름을 붙여야 된다 그랬죠? 네이밍을 붙여야 된다고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라면을 살 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 한번 보세요. 상식적으로. 가볍게 세 개를 생각한다 그러면 뭘 생각하겠어요? 맛과 가격과 브랜드. 그렇죠. 나는 일단 농심이야. 뭐 이런 사람이 있고, 아, 난 제일 싼 게 좋아. 어떤 사람은, 아, 난 맛있어야 돼. 매워야 돼. 뭐 이렇겠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격이나 충분한 양, 영양가 이런 것이 하나의 요인이에요. 이걸 뭐라고 이름 붙이면 좋겠어요? 예, 실용적인 요인입니다. 예, 라면을 살 때 실제 경제적인 요인을 생각하는 것이고, 면, 신제품, 국물만 생각하는 것은 맛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나 주변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상표 요인이 큰 거죠. 우리가 이제 라면을 선택할 때 생각하는 그 8개의 변수가 이렇게 실용 요인과 맛 요인과 상표 요인 3개로 축소가 됐다는 것이죠. 이 고유값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유값. 이 고유값은 여러분들 뭐 실제로 대학교 때 대학 수학을 배워가지고 뭐 행렬 이런 걸 배웠어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행렬을 잘 안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개념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분산이 뭐라고 그랬었죠? 분산이 곧 정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분산을 모아놓은 행렬을 공분산 행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분산. 공분산을 표준화시켰더니 이게 상관계수가 됐었죠. 지난번에 상관계수 배울 때 이렇게 했습니다. 공분산을 표준화해줬더니 상관계수가 됐어요. 공분산은 여기 x1 변수의 분산, x2의 분산, 뭐 xk의 분산 이렇게 각 변수 갖고 있는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는 x1과 x2가 공유하는 분산. 공유한다는 것은 만약에 x1과 x2가 이렇게 생겼으면 x1의 변화로만으로도 x2가 어떤 값을 가질지 알 수 있죠. 그래서 만약 이렇게 관계가 높으면 이 값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분산이 크다는 얘기는 서로 각 상대방의 정보를 많이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공유하는 정보의 양입니다. 다 정보의 양이에요, 이게. 이 정보를 다 표시한 겁니다. 그걸 이제 공분산 행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요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요인 분석을 딱 하려고 보니까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 x1의 분산이랑 x2의 분산, xk의 분산, 이 분산들 값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면 분산이 큰 거는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분산이 작은 것은 정보를 적게 갖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x1, x2 이것이 다 설문 문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설문 문항. 근데 어떤 문항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어떤 문항은 정보가 별로 없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위험한 생각이죠. 예. 문항을 내가 20개를 했는데 어떤 문항은 정보가 많고 어떤 문항은 정보가 적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묻고자 하는 각 문항의 정보는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사행렬을 쓰는 것보다는 이걸 표준화시켜 주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표준화하면 뭐가 온다고요? 표준화하면 공부산을 표준화해 주면 상관계수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상관계수 행렬을 만든 거예요. 상관계수. 상관계수 행렬은 자신과 자신의 상관계수는 1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각 변수 갖고 있는 정보가 1로 표준화된 거예요. 각 변수 갖고 있는 정보가 1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잠깐 뭐 눈이 빠르신 분들은 봤을 수도 있는데 아까 요인 추출할 때요. 요인 추출할 때 여기가 상관행렬이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1이었고요. 이게 매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이거 할 일은 없어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건들지 않으시면 돼요. 이거 1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갑자기 너무 수학적인 내용만 나와서 그런 건데요. 어, 그냥 잘 모르겠어도 그냥 들어보세요.
x1이라는 변수하고 x2라는 변수가 있어요. x1이 갖고 있는 정보의 양은 이만큼이에요. x2가 갖고 있는 정보의 양은 이만큼입니다. 뭐 이건 이제 아시겠죠? 정보의 양 퍼져 있는 게 정보의 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x1, x2는 이렇게 어느 정도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새롭게 Z1, Z2, 실은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게 F1, F2가 되는 거예요, 실은. 이 축을 새롭게 잡으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하니까 정보의 양이 이만큼인데 F2는 뭐 거의 변동이 별로 없죠. 정보의 양이 확 줄어요. 그 얘기는 일단 두 개의 변수가 있는데 얘는 내가 F1만 알아도 대충 걔가 어디쯤 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X1, X2의 정보를 그냥 F1 하나로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가져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수들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 관계를 가장 하나는 맥시스, 하나는 미니가 되도록 이렇게 새로운 축을 찾아주는 거예요. 두 변수의 관계는 이걸로 더 많이 설명이 될 테니까요. 그런 식으로 바꿔주는 분석을 주성분 분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아이디어로 지금 이 요인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디어로 주성분이라고 써 있죠. 예. 그래서 변수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게 어느 축을 새로 딱 잡으면 그 축에 의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많은 그런 정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찾기 시작한 것이 요인 분석입니다. 지금 제가 2차원으로 보여드려서 그렇지 여러 개의 차원을 중에서 가장 이렇게 뭐 설명이 잘 되는 축을 찾아나가는 것이 바로 요인 분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학적으로 여기서 이제 고유값 나오고 고유 벡터 나오고 이거 완전히 다 수학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성분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축을 찾는데 수학에서 이제 고유값, 고유 벡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뭐 고유값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x1과 x2 갖고 있는 정보의 양을 얼마로 표준화했어요? 이게 1이고 이게 1이고 똑같이 1로 표준화해 준 거죠. 그래서 새로운 축을 만들었으면 요 값은 뭐 예를 들어 1.5가 되고 이 값은 0.5가 되겠죠. 그러면 요 축만 쓴다는 거예요. 1이 넘게 되는 축. 네. 그것이 고유값의 개념입니다. 다 여셨어요? 학생들한테 뭘 물어봤냐면 커피숍을 이제 얼마나 자주 이용하느냐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서 커피숍을 선택할 때 커피 맛이 얼마나 중요하냐, 커피숍 브랜드가 얼마나 중요하냐, 가격이 얼마나 중요하냐, 실내 분위기, 접근의 편리성, 메뉴의 다양성, 뭐 쿠폰이나 마일리지 혜택 같은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7가지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커피숍 선택할 때 생각할 수 있는 7가지 정도의 변수가 있는데 이 7개의 변수를 몇 개의 요인 정도로 축소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참 하기 전에 제가 잠깐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이 요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요인 분석하는 이 변수가 다 척도해야 돼요. 최소 5점 척도 뭐 이런 거 있죠. 척도해야 됩니다. 명목형 변수 갖고서는 요인 분석하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척도로 되어 있는 5점 척도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요인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뭐 한번 따라오시고요. 본인이 직접 해보고 싶으신 분은 본인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차원 축소 가셔서 요인 분석하시고 네, 커피 마스터부터 Q3-1서부터 쿠폰까지 둘, 넷, 여섯, 7개 다 보낸 다음에 요인 추출은 주성분, 고유값 기준 1, 이건 건들 거 없다 그랬죠? 그냥 확인만 해보시고요. 요인 회전은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베리맥스로 하셔야 된다 그랬죠? 베리맥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옵션으로 가셔서 크기순 정렬에 체크하신다 그랬습니다. 크기순 정렬에 체크하시고 계속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면 결과가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과만 같이 여러분 다 결과 이렇게 나오셨죠? 결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개 변수였어요. 7개 변수였는데 고유값이 1 이상인 것이 여기 3까지 돼 있죠. 그러니까 7개 변수가 몇 개로 축소된 거예요? 7개 변수가 3개 요인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의 정보에 보존한 양은 66.4%가 이제 변수의 66.4% 정보를 이제 세 개 요인에 의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60%가 넘으면 성공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이걸 선택하는 것까지는 잘 됐고요. 예, 그 다음에 이 회전된 성분 행렬을 쭉 보시면 뭐가 보이십니까? 지금 이게 순서대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값이 크죠. 이렇게 또 값들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값이 큽니다. 이게 제가 학생들한테 그냥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해가지고 얻은 데이터고, 그런데 좀 놀랍게도 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지만 참 잘 맞아요. 사람들이 그냥 막 대답하는 것 같은데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세 가지 요인이에요. 세 가지 요인. 그 세 개의 요인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름을 한번 붙여보세요. F1, F2, F3. 접근의 편리성, 실내 분위기. 이건 뭘까요? 네, 그 다음에 커피 맛, 브랜드, 메뉴 이런 건요. 그 다음에 가격 쿠폰. 전에 혹시 제가 그거 한 적 있었죠? 저기 러브 데이터에서 학생들한테 그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고를 때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랬을 때 어땠어요? 뭘로 나눴었죠? 그 외모나 성격, 외모, 성격 이런 것처럼 그 사람 본질에 관한 것하고 뭐 경제적인 것처럼 집안 뭐 이런 것처럼 배경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도 해보니까 이 실은 본질은 이거잖아요. 커피가 맛있느냐, 메뉴가 아니야. 이게 커피 요인이에요. 그냥 커피 요인. 그리고 좀 부수적인 거요. 그 커피숍의 실내 분위기는 어떠냐? 그 다음에 뭐 많이 있느냐 아니면 가까운 데 있느냐 이런 것은 매장에 관련된 요인이죠. 예. 그리고 가격이 어떠냐? 쿠폰 뭐 마일리지 할인 뭐 이런 거 해주냐 하는 것은 경제적인 요인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세 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커피가 어떠냐? 매장이 어떠냐? 싸냐? 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7개가 세 개의 요인으로 축소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배운 게 뭐예요? 탐색적 요인 분석이죠. 예. 익스플로레터리, 예. 탐색적 요인 분석인데 아까 탐색적 요인 분석 말고 뭐가 있었죠? 확인적 요인 분석이죠. 예.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 연구에 의해서 이렇게 쭉 데이터들을 변수를 얻었는데 변수가 이렇게 딱 요렇게 묶이길 바랬는데 그래가지고 요인 분석을 딱 해봤더니 결과가 묶이지는 않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3개 나와야 되는데 몇 개 나왔어요? 2개밖에 안 나왔죠. 예. 심지어 이 3개가 나뉘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나뉘는 이 2개가 나뉘는 것은 경영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거든요. 예,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라서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2개가 싹 갈려서 나와야 되는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응답자분들은 이거나 내용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다 비슷하게 체크를 하는 바람에 결과가 2개의 요인이 합쳐져서 나왔어요. 예.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는 지금 새로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연구에 의해서 기존에 있던 문항 다 쓴 거니까 EFA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CFA 하면 됩니다. CFA는 뭐라고요? 에이모스를 쓸 겁니다.